어떤 그 시대상을 읽기 위해서 플랫폼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고 좀 더 파고드니까 눈에 보이는 이 경제가 진짜 경제가 아니구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도, 그 전에 우리는 2003, 4년도 그때부터 IMF를 겪어왔단 말이에요. 리먼 브라더스라는 금융사로 인해서 600조가 부도가는 사건이거든요, 실은. 그때 당시 2008년대 600조라고 그러면요. 지금 시대로는요. 거의 한 3천조에 육박을 하는 거예요. 3천조. 3천조라는 건 어떤 수치냐? 삼성전자 10만 전자가 5만 전자로 쪼그라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그 대기업이 10개 가까이 돼야지만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하나랑 맞먹는 겁니다. 얼마나 그때 그 파급 효과가 컸던지 간에 경제가 완전히 와해가 되고 붕괴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탈중앙화를 말을 하는 비트코인이 나오기 시작했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탈중앙화를 외쳤던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게 코인을 말을 하면 블록체인을 알게 되는데요. 코인하고 블록체인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코인은 P2P식으로 개념적으로 나온 거지, 이것이 이제 개발자들이 붙고 탈중앙화라는 혁신성을 알아다 보니까 이것이 산업에도 쓰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나온 용어가 블록체인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탈중앙화를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탈중앙화를 제가 15년 전에 외친 사람이거든요. 중앙화를 믿다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 거품인데 왜 언론을 믿고 왜 방송을 믿느냐. 믿지 말아라. 조금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지금 나온 언론 방송에 세뇌가 당하는 것이지, 제대로 이런 경제를 알게 되면은 빈 땅통이란 걸 알게 되고, 저는 이제 이미 그때 그 부분을 알았거든요. 이거를 제가 주구장창 인프라 통합 프로젝트인, 그때는 이제 국은 상승 프로젝트였죠.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계속 이런 얘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뭔가는 있는데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중앙화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뭔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말을 하는 통합 프로젝트가 어쨌느니 저쨌느냐는데 돈은 벌고 싶은데도 저게 무슨 돈을 버는 것이냐, 어떤 이론적으로 말을 하고 기술까지 보여줌에도 사람들이 이걸 쫓아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보를 쫓아올 수 있는 무궁화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일명 그때 아르타였죠. 오픈을 시켰죠. 이제 상당히 혁신적이었거든요. 그 동영상 포탈이 지금에 있는 유튜브 개념에 유튜버들이 지금 수익 구조를 내는 부분이 됐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 웹이 2.0 시대를 한 10년 정도 지나서 블록체인 탈중앙화 되다 보니까 웹도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웹 3.0이다. 공유를 넘어서 이제 소유의 시대다. 당신들이 웹으로 인해서, 앱으로 인해서 이제 돈들도 당신들도 같이 함께 공유를 하겠다라는 시대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큰 영상 포탈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유튜브가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유튜브가요, 유튜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누가 올리든지, 누가 스팸을 올리든지, 누가 불법인 영화를 올리든지, 그때는 어떤 지적 재산권에도 크게 구애를 받고 그러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만든 아르타라는 무궁화 프로그램이 바로 유튜버들을 버는 시대였거든요. 이제 동영상으로 누군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그냥 나이에가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노트북에다가 우리 거 무궁화 프로그램 아르타에다가 잭 하나만 꽂으면 실시간 생중계가 일어난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폭포를 보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돈을 들여서 관광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직접 돈을 들여서 비행기 타고 나이아가라는 못 가더라도 지금 이 시간 7시 45분, 8시 몇 분 몇 초에 나이가라의 폭포가 어떤 광경으로 돼 있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어디를 지금 구경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보고 싶어 해서 관광을 직접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무궁화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돈 벌고 싶은 사람이 나이아가라에 가서 우리 화상 그 영상으로 잭을 하나 꽂고 카메라로 360도 돌아만 가려느라. 그럼 360도 나이아가라의 폭포 전경이 보이겠죠? 그거 10원씩만 받아라. 10원 10만. 그럼 전 세계 10만 명만 봐도 그건 100만 원이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런 식의 동영상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이제 이 시대가 열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이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휴먼 인터 네트워킹. 그 당시에는 네트워크도 유행을 했었고 뭐 다단계서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피해자들을 내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결로 인한 공유를 하겠다. 이 영상 포탈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게 무수한 협회 단체들 찾아다니고 다 찾아다녀서 땅속에 묻히고 있는 컨텐츠를 우리 회사로 가져와라. 어떻게 보면 지금과 별반 차이는 없더라도요. 그때보다는 지금은 너무나 많이 진화가 됐고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이었냐면요.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태권도를 치면은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태권도를 외쳤죠. 태권도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고 검색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텍스트의 시대가 지고 이미지의 시대가 지고 동영상 시대가 열어지겠다라는 어떤 비전이 비쳤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동영상을 선점하는 자가 세상을 장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영상 포탈을 만들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네트워크를 하던 그런 분들한테 돈을 내고 네트워크를 하지 말아라. 남의 돈을 가지고서 매출을 받아가지고 나눠먹는 게임은 오래 못 간다. 그런데 그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이상 벌 수 있는 게 바로 앞으로 펼쳐지는 콘텐츠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콘텐츠에 대해서 주인도 아니고 콘텐츠를 기획할 수도 없고 기획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소요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플랫폼을 제가 10년 동안 해왔고 그러한 플랫폼의 기술적인 것들을 저는 몇 개 정도는 개발을 해놨고 그 중에 하나가 무궁화 프로그램인 이 아르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때는 치연에도 제가 해줬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한테 당장에 돈이 되는 콘텐츠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태권도를 치면은 태권도에 대한 영상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태권도의 영상은요, 죽은 컨텐츠라는 거예요. 네이버에 들어가도 태권도 영상이 나오는 거 네이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다음에도 있었고, 엠파스에도 있었고, 야후에도 있었고, 구글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똑같은 컨텐츠는요, 생명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구글에다만 있다고 하면은요, 구글에서는 10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 컨텐츠가 됩니다. 그 당시에 5대 검색이죠, 우리나라에. 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네이트. 여기도 있으면 저기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서류가 공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가 한때는 진짜 조막만 했어요. 이혜진이라는 지금 대표가 조 단위가 넘는 부자가 됐지만은요. 지금은 최대 어떤 주주로서 의장에 남아있지만 그분이 그래도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서울대 그래도 컴퓨터 공학과 출신이거든요. 나왔는데 컴퓨터 공학과래도 그때 당시에 개발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못 벌었어요. 많이 힘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런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한번 뭐를 해보겠다. 그래서 사업을 펼쳤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네이버였던 겁니다. 네이버. 맨 처음 네이버 만들 때는 지금처럼 화려하지가 않았죠. 그냥 딸랑 구글처럼 검색 하나만 딱 놓고 검색하라는 거였어요. 뭐 로봇 기능들도 그때 완전치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돈은 없으니까 돈 투자해도 못해요. 누가 그런 데다가 돈을 투자를 해줍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IT 거품이 끼면서 IT는 저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지. 인정을 못 받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혜진 의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니 공부만 해가지고 컴퓨터만 연구한 사람이 무슨 영업을 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삼성 그래도 SDS 출신이라고 삼성 SDS에 가가지고 우리 거 검색에 30만 원짜리라도 광고를 올려줘. 그래서 아는 인맥들 해가지고서 네이버를 30만 원씩 받으면서 간간히 유지를 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떴던 게 그때 당시에 저도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잊어먹었는데 어느 그 신문사가요 지식 IN을 했었어요. 지식 IN을 해가지고 1000만 명 이상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1000만 명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IT는 수익도 없이 공짜로 주다 보니까 서버비가 있죠. 광고비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들이 1000만 명이라는 놀라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세이클럽이든지 조금 많은 회원수를 거느린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었죠. 네이버가 뜨기 전에 가장 큰 포털이 뭐였죠, 그때? 프리첼이라고 있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난리 났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IT는 모두가 다 무료였습니다. 무료. 그래서 회원이 1000만 명이 넘는 신문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유료로 하겠다. 지식 IN이 얼마나 떴겠습니까? 모르는 걸 거기다 질문을 하면은 1000만 명이 넘게 와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난리 부를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명한테 우리가 유료화를 시키겠다.
근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유료화를 시키는 순간 전부 다 그 회사는 쪽박이 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없어질 정도였어요. 프리첼도 유료화를 시키다가 완전히 작살이 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가 우리는 그러면 무료로 하겠습니다. 지식 IN을 출발을 했죠. 공짜로 하는데 지식 IN이라는 게 뭐죠? 질문자가 있으면 답변자가 있죠. 네이버가 유명하지 않는데 네이버가 지식 IN을 하겠다라는 거지 거기는 어떠한 자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도 하나의 작전을 합니다. 자기 직원들 데리고요. 김 대리, 우리 네이버에다가 똥은 왜 노란 거야? 라고 빨리 질문을 해. 근데 일반 사람들은 똥이 왜 노란지를 사실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보고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하게 해주고요. 혜택들을 갖다가 주면서 네이버가 그래서 가장 컸던 그 동력이 되는 발판이 바로 지식 IN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크게 되면서 거기에 뉴스가 붙고 컨텐츠가 붙고 정보가 붙고 나중에는 쇼핑 지식 쇼핑까지 붙으면서 이게 거대한 하나의 대한민국 최고의 포탈이 됐던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검색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를 이기겠다고 첫눈이라는 그 검색업체도 그 후에 나왔었죠. 그 첫눈을 만든 사람이 그때 장병국인가 지금 이제 벤처 사업가로 성공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야, 저 첫눈까지 그냥 인수를 해버렸죠. 왜냐하면 경쟁력에서 뺏길 수도 있을까봐. 그래서 그때는 네이버가 모든 관련되는 컨텐츠들을 다 사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커가는 대기업이 되다 보니까 그 경쟁자들과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다 사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장 대표라는 사람도 첫눈을 만든 게요. 그거를 해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만들면 네이버에서 사겠구나. 내가 만든 거는 20억밖에 안 되는데 700억 정도에 팔렸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바로 머리싸움을 하는 것이죠. 사업가들의. 근데 저는 그들보다 사실은 꿈이 컸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성공시키겠다라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것만큼 야 세상이 이렇고 돈이 그때 당시에도 50병이 넘었을 때였는데 왜 네이버라는 포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서 이런 돈밖에 못 벌어? 그때 당시에 네이버가 1, 2조밖에 안 됐거든요. 내가 네이버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있으면 1,000만 명 여러분 우리 네이버에서 1,000만 개가 되려는 자료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100년도 더 걸린다. 그런데 1,000만 명 여러분이 지금 모든 컨텐츠를 우리 네이버로 소개만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100년 갈 거, 1시간 안에도 그 많은 컨텐츠들이 집결이 되는데 1, 2조인 네이버를 10조, 100조로 키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겠다. 무중앙한 개념이랑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도 못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리고 컨텐츠를 어떻게 가져오냐고 그러고 컨텐츠가 왜 돈이 되느냐고도 이해를 못했어요. 모든 게 공짜다 보니까. 그때 제 말뜻을 조금만 이해를 했으면은 아마 지금쯤이면 뭐 구글이나 유튜버는 못하더라도 분명한 건 대한민국 네이버 정도는 이겼다라는 거죠. 뭐 카카오톡은 그때 나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기술 개발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수십억, 100억, 200억도 더 들어가는데 카카오톡이 김범수 의장이 네이버 설립했을 때 그 지분으로 700 얼마를 벌어가지고 타이밍이 좋을 때 야, 지금 통신으로 인해서 이런 메시지도 돈인데 공짜로 카톡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해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돈 600억을 썼던 거예요. 자기 돈 600억이 없었으면 투자도 못 받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600억이라는 그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600억으로 딱 정확히 600만 명의 회원을 모으자마자 중국의 텐센트에 가서 지분을 얼마 주고 750억을 땡겨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돈으로 계속 해가지고 지금의 카카오톡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카톡도 없었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가져오십시오. 자, 그러면 콘텐츠가 왜 돈이 됩니까? 자기가 KBS 국장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KBS에서 관련이 된 그 지금까지의 뉴스에 대한 콘텐츠, 드라마에 대한 콘텐츠, KBS에서 만든 광고에 대한 콘텐츠든 그걸 다 달라고 해라. 안 줄 수가 없다. KBS라는 이 거대한 방송 집단은 그 콘텐츠를 수십 년 전서부터 그거를 가지고 있어도 서버 용량의 파일을 동영상으로 전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 영상은 영상이 아니거든요, 실은. 카메라로 찍은 필름이죠, 필름. 필름을 영상화처럼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야지만이 그게 콘텐츠인 거지. 매스미디어의 가장 큰 영역인 KBS조차도
콘텐츠 사업을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이 방송사들이 있었냐면요. SBS, MBC, KBS에 들어가서부터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이 광범위한 그 자체가 돈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IT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들이 돈이다 보니까 100원, 1000원이든 받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무 홍보했었어요. KBS, MBC, SS는 지하 벙커가 있어요. 그 벙커에다가 어마어마한 자료를 거기다 다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가장되게 말하면은요, 아파트 10층짜리를 지어놓고요, 그 10층짜리에다가 방송 3사가 가진 수십 년 된 필름이든 그러한 자료들을 10층을 채우라고 그러면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동영상 시대가 되면 돈이 뭐냐? 컨텐츠가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컨텐츠 사업을 내가 100만 개든 1000만 개든 가져오려면 100년, 1000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가 어떻죠? 전 세계 수십억 명 되는 사람이 유튜브가 올리지 말라고 그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유튜버들이 자신을 알리려고 편집하고 돈까지 써가면서 영상 기자까지도 쓰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의 컨텐츠를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가는 것이지 유튜브에 네이버도 있고 구글에도 있는 영상들 옛날처럼 그렇게만 올린다고 그러면은 유튜브가 지금까지 떴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가져오는 KBS에 그 많은 자료를 가져오면 내 무궁화 프로그램이라는 무한대 동영상 파일 네이버가 1000만 명 있으면 하드웨어의 서버비 유지 비용이 월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콘텐츠는 10억인데 하드웨어비가 100억이 들어가니까 그건 수익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무형의 프로그램 하나 깔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형의 소프트웨어인 서버로 하기 때문에 그때 동영상도 무료로 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센세이션하고 혁신적인 그거였죠. 서버가 예를 들어서 직렬 구조면은 저는 아이디어를 내서 왜 서버를 굳이 직렬로 하냐 돈만 들어가고 과부하가 걸리게 직렬과 병렬을 혼합을 시켜가지고 이런 구조로 아이디어를 내면 100억 들어갈 게 20억 30억으로도 된다. 그런 거는 뭐 그때는 하나의 아이디어였지만 일반 기술 서버 관리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기업들이 그런 룰 기술적인 거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IT적으로는 많이 발전을 하는 그런 이론적인 건 있어도요. 그에 따른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그냥 그때 깨갱이었고 전부 다 그때 깨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때 만들려는 컨텐츠나 이런 건 지극히 그들이 깨갱하던 시절에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평균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 고 대표는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너무 앞서가는구나. 앞서가는 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기득권들이 이 시장을 잡았기 때문에 재분배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 대표님, 그때 내가 KBS 아는 국장이 있었으면 지금 내가 그 컨텐츠가 내가 주인인데 KBS하고 자기하고 계약을 하면은 10년 계약을 하면은 10년 동안에는 KBS가 어떠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KBS에 가가지고 그 필름, 그 영화, 그 드라마 같이 공유합시다 라고 하면은 KBS가 지금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많은 네이버서부터 카카오톡서부터 유튜브서부터 콘텐츠 자기네 거 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했을 당시에는 그런 방법을 몰랐거든요. KBS 국장하고 친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지하 벙커에 있는 영화가 됐든 드라마에 있든 우리 문화 프로그램에 올리면 지금 미국의 한인 그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주몽을 보려고 1000원씩 비디오 테이프 2000원씩 사보고 그랬거든요, 그때. 근데 쉽게 테이프를 사가지고 복잡하게 비디오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불편함 없이 우리 온라인 아르타에 접속만 하면은 우리는 100원만 받읍시다. 100원만 받아도 1년 동안에 전 세계인이 1000만 명만 우리 영화 한 편만 보더라도 100원이면은 1000만 명 곱하기 100원이 수익인 겁니다. 1000만 억 10억 그 영화 한 편이 1년에 한 편만 보더라도 그때 10억짜리였던 그런 영화가 한 편입니까? 극장에서 보면은 자그만 극장으로 넘어가 동네 극장으로 넘어가 콘텐츠들이 다시 영화계로 해가지고 어떤 성인 영화나 이런 시절도 그때는 아니었어요. 환경이 많이 미비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혁신적인 아르타라는 동영상을 누군가 가져오면 이걸 전 세계인한테 판매를 해서 그 컨텐츠를 판매를 해서 수익을 공유하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습니까? 이거에 대한 저작권은 태권도 협회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구글에도 있고 네이버에도 있고 다음에도 볼 수 있는 컨텐츠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보라 그러면 누가 욕하죠. 그런데 우리가 태권도 협회에 가면은요. 지금 태권도 협회는 목적이 뭐냐? 태권도 협회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를 부흥화시키기 위해서 태권도 협회를 전 세계로 알리는 거예요. 어느 관장이
호주에 가든 멕시코에 가든 미국에 50년 전에 가서 이준 누구누구 마스터 하면은 전 세계 최고의 이런 분들이 가서 태권도를 단신으로 넘어가서 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태권도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의 1,000만 명이 넘는 태권도 회원들은요. 태권도의 역사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구글에 들어갑니다. 쳐봤더니 동영상에 대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발차기, 품새, 벽돌 깨기 이런 것만 몇 개 나오고 끝이에요. 태권도 협회의 그 어디 숨겨진 장소에는요. 옛날에 그런 영상서부터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사나 그러한 시범 연기나 이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게 그대로 역사에 태권도 역사라는 거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옛날 흑백 사진 있죠? 그 흑백 사진이 지금은 돈이 되는 시절이에요. 50년대 찍었던 태권도가 시범 경기를 하는데 그때 사진이 무슨 돈입니까? 그런데 그 사진이 지금은 얼마나 절실합니까? 야, 흑백으로 나온 저 사진이 슬라이드로 해서 유튜브에서 갈았더니 그게 추억인데 그때 그 추억에 있었던 게 영상화 돼가지고서 그게 지금은 콘텐츠가 돼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태권도 협회가 한두 개가 아닌데 태권도 협회 세네 개 가면은 수십 년 된 필름서부터 사진서부터 다 가져옵니다. 그게 나중에는 콘텐츠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당시에는 먹혀들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야 이게 돈이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디 보통 뉴집 의 이름입니까? 콘텐츠는요. 돈이 예를 들어서 1조가 있다. 만들 수는 있어요. 1조가 있다고 콘텐츠 1년 걸릴 게 1조 돈으로 하루 이틀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게 어수선한 게 코인이 이렇게 뜨고 블록체인이 나오고 탈중앙화 시대로 가는 거를 사람들이 추구를 하면서 이제는 수익 모델이 없다 보니까는요. 요즘에는 뭐를 말하냐면은 메타버스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메타버스 그 자체가 사기거든요. 메타버스가 뭡니까? 내 가상 화면 속에 내 얼굴과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쇼핑도 하고 뭐도 하고 게임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실제 내가 증강 현실 속에서 하는 거랑은 같은 맥락인데 그거는 1조, 10조 있어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메타버스는 이코로 컨텐츠라고 보면 돼요. 컨텐츠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컨텐츠 사업이 있어야지만 이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되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얘기 있어가지고서 하다못해 뭐 페이스북도 메타로 바꿨죠, 회사를.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리브라라는 코인도 국가에서 배척을 받았죠. 왜? 페이스북이라는 29억 명이 리브라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알리면 전 세계 기축통화는 달러가 아니라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맞거든. 그런데도 페이스북은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하나만으로는 이 수익이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 해가지고 야 우리 회원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메타버스 아니냐 그래가지고 명분을 주기 위해서 사명도 메타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600억 주고 산 게 있어요. 그러자마자 뭐냐? 자기네가 코인을 못 띄우니까 그럼 우리는 페이로 할게. 그래가지고 회사가 메타니까 메타 META 페이는 뭐죠? PAY 가장 중요한 도메인이 뭐죠? 닷컴이죠. 닷컴. 근데 이 메타 페이닷컴은 없을 거 아닙니까?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타 페이닷컴을 600억에 얼마 전에 샀잖아요. 600억이나 주고 도메인 하나가 600억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견지명이 있고 메타페이를 누군가 사가는 뭐 닷컴 하나 등록하는 데는 11,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속에 숨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은요. 다들 보면 우리들은 메타버스 신기하거든 될 것 같거든 시대의 대세거든 끝내주거든 이게 돈이 되겠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업가들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들한테 돈을 벌어가지고 투자에 대한 것만큼 우리가 수익을 주겠습니다라는 거는요. 껍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이 어떤 자본주의의 잘못된 이런 거품이라는 경제 원리와 자본가들이 왜 돈이 필요합니까? 자기들 사업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 사업을 성공시켜가지고 우리한테 투자한 주주들이나 평생 동안에 배당을 해주겠다는 건 하나의 어떠한 그 형식에 의한 쇼라는 거지. 진정성을 가지고 주주를 위한 회사를 만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탈중앙화가 그래서 혁신이 돼버린 겁니다. 탈중앙화를 외쳤던 낙홍 씨가 탈중앙화 돈 됩니다라고 안 했잖아요. 그냥 중앙화를 믿지 못해서 리먼 브레트 사태가 나왔는데 중앙을 믿지 말고 은행을 안 믿고 우리들끼리 장부를 공유해도 해킹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우리가 예금한 돈이 우리은행에 들어갔으면 우리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은행이 100만 명에 100억이 들어가면 1000만 명이 들어오면 1000만 명에 대한 서버비, 보안비, 해킹이 안 되고 더 많은 DB,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탈중앙화는
100만 명이 들어오는 우리은행 회원들이 100만 명에서 그냥 야, 내 돈은 100만 원 지금 입금됐어. 공유하자. 장부를 공유하는 어떤 이런 하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또 블록체인 하나 나왔고 제가 그 탈중앙화를 15년 전에 계속 풀어지졌거든요. 10년 후에는 세상이 이렇게 바뀔 텐데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10년 후에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 지나가는 파이프라인에 10년 후 미래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콘텐츠들을 무료로 주고 내 모든 지분을 내가 내놓을 테니까 10년 동안에 이러한 준비를 해놓자. 똑똑하신 분들은 저 사람 아이디어 기발하구나라고는 알아주더라도 이것이 비즈니스화가 되지는 않았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는, 아직은 시대를 너무 앞서갔구나.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왔는데, 이 시대는 제가 딱 먹히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존에, 얼마 전에 탈중앙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저는 15년 전부터 그 중앙에서 탈피한다고 외쳤던 사람인데, 제가 무중앙화로 했지 않습니까? 왜? 탈중앙화는 안 되는 걸 제가 알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외쳤는데. 탈중앙화는 왜 안 되냐? 중앙화에서 탈피됐다고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휴먼 인터 네트워킹은 전 인류에게 돈이 된다. 무중앙화가 개론적으로 나오는 게 불과 4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휴먼 인터 네트워킹은 10년 전에 나오더라도. 그래서 이 탈중앙화라는 게 뜨면 뜰수록 무중앙화는 더 뜨겠구나. 그리고 비즈니스는 명분이란 말이에요. 생활이 얼마나 안 됩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런데 어려운 시국일수록요.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 우리들. 우리들은 정말 가진 게 없어요. 기술은 있잖아요. 제가 늘 말했듯이 하나의 돈을 버는 도구지 우리보다 더 좋은 것들 세상에 널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우리는 약해요. 무중화가 다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 좋을 때는 가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드는 맥락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드는 흐름이 어떻고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업이 될까 말까로 고민을 해. 그런데 어떤 하나의 시스템적인 것이 나왔어. 야, 저런 게 있을까? 거기에 감동을 받고 완벽하면은요, 투자를 하지 말래도 거기다 투자를 하게 돼 있는 게 그게 진정한 투자인 겁니다. 야, 고 대표가 15년 전에 몰랐는데 탈피해야 된다 중앙에서 했던 말이 탈중앙화가 10년 뒤에 나왔고, 고 대표가 비즈니스를 되면은 크게 되겠구나. 크게 되죠. 1조 매출을 보고 한 게 아니고, 되든 안 되든 간에 150병이라는 걸 저는 보고 왔기 때문에 그 파이에 대한 것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 파이를 아는 거예요. 그럼 성공 실패는요, 두 번째 문제예요. 성공한다고 150병이 거둬집니까? 하지만 파이가 크면은 여기에 최소한 국내 30만 명 정도는 10억씩을, 연봉 1억 원씩 10년이면 1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연봉 1억자 제가 30만 명을 만들어내면은 저는 대단한 위대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제 기준에 1000만 명도 자신을 하는데 1000만 명을 말하면 15년 전에 말했던 두세 단계를 너무 앞서가니까 이제 딱 30만 명만 말하자. 그 30만 명도 우리 회사로 들어와서 초연결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1년 동안 1억 연봉 잡니다. 정확하게 1억이 안 됩니다. 한 9천 얼마죠? 10년이면 딱 10억이죠? 그래서 연봉 1억자, 한 달에 88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디테일하게 프로그램을 하나씩 해오는데 10년 뒤에 나올 어떤 굉장한 인공지능 TI 같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나오면은요, 15년 전에 제가 무궁화 프로그램 아르타를 외쳤던 것처럼 그때는 또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맨 밑바닥에서 제가 겪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하나의 도구고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었던 기술과 콘텐츠들을 새롭게 융복합을 해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사람들이 한 보도 아닌 반보만 쫓아오는 걸 만들었던 거예요.